개딸과 함께하는 자, 지방선거 특집 다스베이다 제 213회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남다르네. 혼자 해봐요. 그거는 비명이잖아. 함성이 아니고. 자, 저희가 지방선거 이번 주 금토에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초저녁에 녹화하는데 자, 첫 번째 권순종 리얼미터 실장하다가 이재명 캠프에 있다가 지금은 김동연 캠프에서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여론조사 판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이상하잖아요. 지금 TV도 안 보고 뉴스도 잘 안 보기 때문에 17개 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민주개혁 진영에 이기기 위한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서울부터 먼저 보면은 송영길 후보가 좀 많이 뒤져 있습니다. 열세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김동연, 김원의 마이너스 1.1인데 조금 전에 JTBC에서 0.7%포인트인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의 초박빙이다. 인천 같은 경우는 한 5%포인트 뒤져 있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한 5%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역시 한 4, 5%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경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모든 조사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강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3.5%포인트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열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한 5월 3일까지 한 2.8%포인트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5일까지 보시면은 조금 그 폭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5월 17일까지는 0.8% 우세했다가 5월 10일 윤침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전국이 저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전북하고 대구, 경북은 아예 조사가 없어요. 언론사들도 돈을 들이지 않는 거죠. 끝난 겁니다. 잠깐만. 네. 우리 임미애 후보 지난주에 나왔는데 15% 넘겨야 돼요. 네. 주목해 주세요. 임미애 박수. 워낙 표차가 크니까 아예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를 다 종합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곳이 광주, 전남북, 제주입니다. 4개입니다. 그리고 열세가 7개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박빙 경합이 2개, 경기 세종, 그리고 경합인데 열세인 곳이 인천, 대전, 충남, 강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 2개, 4개를 다 가져올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게 어제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KSOI가 조사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민들한테 물었어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40.2%가 나왔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 51.8%가 나왔습니다. 근데 20대 대선에서의 실제 경기도 득표를 보면은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50.5%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 45.3%예요. 경기도는 결과가 이거잖아요. 지난 대선에. 이재명 50.5, 윤석열 45.3. 그런데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0하고 40.2 차 10.3만큼 전화응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투표했는데. 맞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2개월 반 지난 동안에 윤석열을 지지하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10%가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TV를 보기 싫다, 뉴스도 안 봐. 이분들이 투표에 다 참여하게 된다면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50.6%가 되고요. 김은혜는 38% 정도가 되고 강용석은 5.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 지지층들이 10% 정도가 참여 안 함으로써 현재의 박빙 구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6월 1일에 다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이 수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돼요. 가스라이팅이 실제 돼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세요.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지방선거는 전화선거고 텃밭선거예요. 딴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TV도 보기 싫은데 뭘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 TV는 안 보고 여론조사에 응하지는 않지만 투표는 할 수 있잖아. 그걸로 내 뜻을 보여줄 수는 있잖아. 그게 중요한 선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투표하면 이기는 겁니다. 보세요. 투표하면 이깁니다. 아까 이제 김총수가 그런 말을 했죠. 여론조사 결과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했어요. 대선과 같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겪어봤잖아요. 막 10%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결과는 뭐야? 0.7이야. 이번엔 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가 과표집되죠. 초박빙은 경기 세종이죠.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포텐셜이 있어요. 인천, 대전, 충남, 강원은 우리가 투표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하던 대로 하면 다 이겨요. 지금의 여론조사하고는 상관없이. 맞습니다. 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김총수 말대로면 이기나요, 정말? 투표 꼭 하시겠다는 말, 예. 여론조사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요. 하던 대로 해라. 이상한 짓 하면 오래 못 살아. 심지어는 계양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인천 계양은 민주당이 내내 이기는 곳입니다. 내내 이기는 곳인데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유영선 후보가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 과표집된 거예요. 수치 기사가 막 쏟아져. 이 조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심지어는 대선 후보가 우세한 지역에 나와도 진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지. 이걸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 하던 대로 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캠프에서 만든 거랍니다. 우리 TV를 되찾읍시다. 네. 좋다. 또 하나. 입맛을 되찾읍시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파란 하늘을 되찾아요. 마지막 네 번째. 눈물을 닦아드릴게. 잘했어. 가 이제. 자, 지방교육자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명이 없어요. 당연히 번호도 없어요. 이름만 용지에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 이름도 롤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인지 이름을 미리 알아야 돼요. 자,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를 대표해서 두 분을 모십니다.
자, 박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조희연 후보, 박정희 시절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서울대 4학년 때 감옥에 갔다. 박수! 민주화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하셨고,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도 하셨고, 미국 USC 초청교수, 영국 랑카스트대 교환교수, 대만 국립대 교환교수,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20대, 21대 서울시 교육감, 경력이 화려하니까 박수!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해가지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어요. 이거는 박수! 자, 경기도 지역에 진보 후보 6명이 나왔어요. 성기선 후보는 단일화 경선을 거쳤습니다. 최종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수! 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4년에 이재정 교육감 후보의 정책위원장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임을 하셨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수능 출제하는 데입니다. 왠지 박수 쳐야 될 것 같잖아. 그리고 이 원장 시절에 무료 임플란트를 11개 할 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박수! 자, 성기선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현 현 교육감이자 후보님은 워낙 알려진 바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물어보고 이번에는 경기도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 후보 안 나올지도 몰라. 그렇게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아주 극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6명이나 있었잖아요. 6명입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경쟁을 뚫고 본인이 후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네. 여론조사를 해서 50대 50이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배심원 토론을 하자.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4시간 반 동안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마지막 버튼을 누릅니다. 딱 눌러서 100명의 이 비율이 어떻게 가느냐. 본인 득표가 과반 이상이에요. 야.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무작위로 선정한 그 도민들을 놓고 실제로 붙은 거네, 토론으로. 4시간 반 동안 진지하게. 그리고 나서 100명의 배심원이 나는 이 사람이 제일 경기도 교육감을 잘할 것 같아 라고 딱 찍었는데 과반을. 네, 넘었습니다. 과반을. 이야, 박수! 근데 교육감 후보로 나올 만큼 다른 분도 다 교육관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후보님이 돋보이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육학 교수고,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연구소에 있었고, 대학 교수고, 또 원장을 했고, 또 평가 원장까지 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옆구리 쿡 치르면 나옵니다, 말이. 그래서 게다가 고등학교 선생도 해봤고 네, 수능 제출까지 다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했다고 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2009년부터 혁신학교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했고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교사들하고도 10여 년 스타디도 하고 산업화 시대의 이 낡은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케이 동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시민들과 만나가지고 직접 4시간 반 동안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민들이 과반 이상 이 사람이네. 근데 하고. 이제 제가 보기로는 4시간 반까지 안 걸렸습니다. 초반 30분에 끝났습니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다 모여서 단일화해서
선출될 분입니다. 실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왔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 이후로 선거에서 대체로 다 이겼어요. 그러자 2014년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보수정당에서 진입각해서 그 2014년에 특히 이제 조희연 후보께서 그 유명한 미안하다 고승도 후보를 꺾고 처음 교육감이 되셨던 해죠. 예. 근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시고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 받으면서 3선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소감이 남다르시겠어요? 이게 서울교육은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워요. 저희 형님이 두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긴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발 나가지 말아라. 앞길이 험하다. 그런데 실제 제가 8년 동안 제가 세어보니까 25번 고발이 됐더라고요. 왜 경기도 좀 괴롭히세요. 그런데 서울이 그래요. 상징적인 곳이니까. 네, 상징적인 곳이니까 꼭 한 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5분의 해직교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다 사면됐어요. 출발은 국정감사에서 뭐 곽상도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들이 처음에는 이런 특별 채용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념 공세로 시작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이제 교육감 주의 그리고 저희 이제 관련 실무를 했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커진 게 공수처가 1호 사건을 픽업해버리니까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려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육마저 좌편향이 되고 있다. 이런 공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재판까지 보낸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 보냈죠. 교육감도 임태희 후보, 3선 의원에다가 대통령 실장까지 했거든요. 역대 보수 교육감 후보 중에 가장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게.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 바꾸겠다는 겁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거물 정치인은 아니고 퇴물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B 정부에서 일을 했고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치를 어제까지 하다가 갑자기 교육으로 들어온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교육계의 거물입니다. 지금 지난 13년 동안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1대1 정확한 구도로 나온 데는 경기도입니다. 그쵸. 따라서 정치로 갈 거냐 교육으로 갈 거냐 국민들은 교육으로 갑니다.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제가 이길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합니까? 교육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육성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마치 나무를 키우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그 정책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교육의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 생태계가 깨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외래종이 들어오죠. 왜래죠? 왜래죠? 황소개구리가 우리 토종 생태계를 망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의 논리로 아이들의 성장과 이걸 도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래종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은 정치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 교육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과거로 지향합니다. MB시대 때 고교 다양화 300과 같이 계급 계층에 따라서 차별교육하겠다는 고교 서열화,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던 특목고 자사고 다시 전환하지 않고 원상 복귀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 양극화,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을 그대로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 쟁점이 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보수 후보가 세 사람이에요. 보수 후보들끼리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 보수 후보 군끼리 싸움 때문에. 예, 서로 간에 막 고소고발하고요. 단일화 과정에 단식까지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삭발했어요.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에서 단식하고 삭발하는 예는 없어요. 아니, 따져도. 근데 보수 교육감 단일화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이 신자유주의 교육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자율과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경쟁을 붙여요.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학교를 폐쇄까지 해요. 학교를 야. 매우 자본주의 논리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뭐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공교육 자체가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기를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학교별로 서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성적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원받은 어떤 돈의 규모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보편교육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그 공교육의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역전, 반동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간 취급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우리 그렇게 자라봤잖아요. 성적에 의해서 차별받는 강남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강남이 가장 비선호 지역입니다. 왜냐? 강남은 소송에도 휘말리기도 하고 고초를 겪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바뀐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그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큰 변화가 왔잖아요. 그거에 정확히 대응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가 민주적 학교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온 겁니다. 학생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권리의 주체로 초대받고 학부모도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교의 공동 결정자로 초대되는 거죠. 의사결정자로 학교 가버넌스에 이렇게 초대되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장학사가 학교 방문하면 그 전날 뭐 바닥 청소한다. 지금은 그건 선사시대 얘기예요. 교육감 선거는 4년에 한 번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했더라? 정당 표시되고 번호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육감도 17명이거든요. 17곳에 저희가, 이건 뭐냐? 교육감 명단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성 후보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야, 정치하는 사람도 교육감 후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정치인들이 자꾸 나와서 교육감 한다는데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한 반에 20명까지면 교육에 집중이 딱 되니까 케어가 잘 되겠지만 그마저도 힘들 수 있으니까 기초학력전담 교사를 배치해보자고. 학교에서만 배워도 학생 학부모가 안 불안해. 그럼 너가 학원을 안 다니지. 그 돈으로 치킨 사 먹겠지. 공부 부족하면 AI 튜터로 지원을 해보자고. 너는 과연 학교에 급식을 먹으러 가는 걸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일까? 근데 말이야,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 극복이 걱정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바꿀 수 있을까? 뭘까? 나일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교육 혁신이라는 게 가능한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자.
이게 선거운동 영상인가 봐. 이야, 저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다 합니다. 야. 자, 현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돼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름을 아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 성기선, 그리고 대전의 성광진 후보, 광주 정성홍 후보 단일 후보입니다. 호남과 강원도가 단일화가 안 됐어요. 두 진보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전남, 전북, 강원도에서는 두 후보의 자료를 보고 알아보셔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 표를 보십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그 양반이 보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할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나는 마음먹기를 우리 교육은 진보 교육감들이 맡아줘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들어가서 이름을 몰라서 못 찍으면 어떡해. 그분들한테 이거 꼭 보내줘야 돼요. 번호 없다. 정당 표시 없어. 색깔도 없어. 롤링이야. 순서를 외울 수도 없어. 세 번째 찍어라.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구마다 다르게 나와. 순서를 외우는 것도 소용없고 오로지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 4년마다 까먹어요. 거기에 서울은 다 조시예요. 한 번만 조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희망 연결 희연. 희망 연결 희연. 자, 마무리 말씀을 제가 성기선 후보한테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사실상 1대1 구도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교육. 경기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학교 학생 교원 수가 정확하게 4분의 1입니다. 2009년 13개로 시작된 혁신학교가 현재는 1,600개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약 2,500개 되는데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그 여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로 확산되었고 정말 경기도 교육이 전국을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학교를 갔는데 혁신학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노베이션이냐? 학교가 원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원래 윤리적 생활 공동체 되고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열심히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과정도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혁신학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미국 학자들 보기로 그게 뭐 혁신이야? 그게 원래 학교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매우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학교의 본질을 살리는 교육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0년 전, 20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교육감은 없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생각을 하고 교사들도 마음껏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고 수업이 살아나는 미래형 혁신 교육을 추진하겠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교육은 든든한 교육 전문가 저 성기선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현 후보님. 성기선도 할 수 있고 조의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부터는 저는 보수 후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와의 싸움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금 거대한 미래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기후위기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전면화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미 이른바 지구촌 사회가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 육성돼야 되고요. 그런 따뜻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서울교육이 하겠고 경기교육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춘희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자, 이춘희 현 세종시장이자 세종시장 후보죠. 저희는 박수 시간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데. 앞에 용인 백운기 후보가 별이 넷 대장 출신. 나는 짝대기 넷 만기 병장 출신이다. 박수! 21회 행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그때는 건설부였죠. 건교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여기 초대 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해서 세종시를 만들어낸 세종시의 삼파! 박수! 그리고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됩니다. 자치시가 된 이후 첫 번째 민주당 출신의 시장에 당선되는데 내가 기획한 곳에 내가 시장한다. 박수! 이번에 삼선 도전인데 현직인데 1차 투표 통과하고 결선 진출해서 경선을 통해서 당당히 최종 후보로 선출. 박수! 이 행정복합 중심도시 건설청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관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뭘 보고 초대 청장에 임명한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하시고 3주쯤 됐을 때 제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충청권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해야 되는데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보다 한참 전에 89년도에 분당 일산 신도시 계획을 했었거든요. 해봤으니까 네가 잘할 거다. 간단한 거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란 말이죠. 예. 그래서 청와대 안에다가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실무적인 것들을 맡겨야 되겠는데 누굴 맡길까? 분당 일산 신도시 계획도 해봤던 이제 이춘희가 있더라. 이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당시 이해찬 총리와 인연을 맺은 거죠,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이해찬 총리가 후보님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계속 인연이 이어진 거 보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별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일 잘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이 있어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나갔다가 진 사람이 이해찬 의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맺혔나 봐. 비대위원장이 되자 당시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을 시켜버려. 그래서 본인 정치 역사에서 최초로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이 돼버리죠. 저는 그때 이제 현직 시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안 하고 그때 당시 시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이해찬 당시 의원이 탈당한다고 하니 시의원들 막 탈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저한테는 정치적 스승이시죠. 제가 이해찬 총리님 밑에서 정치를 배웠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아직도 이해찬 총리의 리더십이 여전히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대 후보 간의 공약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싹 내놨어요. 이 후보님이. 첫 번째가 조치원역에 KTX를 정차시키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이잖아요. 예. 요기에 대한 올바른 답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은
KTX 안 지나갑니다. 2년 후에는 더 이상 안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역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억 더 투입해서 시내버스 무료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이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30억이 잘못됐죠. 작년도에 시내버스 운송 수입이 174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74억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안 탄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이 174억인데 네. 30억만 투입하면 무료 가능하다는 말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200억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맞네요. 색다른 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장욱진 화백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 아마 장욱진 화백이 그 지역에 명망 있는 화가 그렇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장욱진 화백을 브랜드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세종시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재밌네. 정원수 특화 사업을 하겠다. 이거 이제 아마 묘목 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게 공약이에요? 예. 묘목 플랫폼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하고 있다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다. 예. 금년 10월이면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경제 특구를 신설하겠다. 대전하고 이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공약이거나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후보의 미래는 이춘희의 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니문 선거라 세종도 만만치가 않아요. 세종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했는데 그리고 대선도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이긴 한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투표를 하면 이긴다. 자, 오늘 할 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다. 허태정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수 시간. 충남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이 전공은 왠지 모르게 박수! 자, 이 전공으로 박수 받는 건 처음입니다. 후보님이. 학창시절 운동권 출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첫 출마가 유성구청장입니다. 그 이후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다 당선. 박수! 2018년에 민선구청장 출신으로 최초의 대전시장이자 대전시장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 박수!
자, 예. 올 초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50%, 부정평가 30%, 평가가 좋았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상황이 대전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민련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와가지고 동구청장 경선 나갔는데 경선 패배자 다시 탈당했던 뭐 이당 저당 많이 다녔죠. 저희가 세종시 이춘희 후보하고 공약 가지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졌는데 대전도 몇 가지 해볼게요. 지하철 3, 4호선 동시 추진한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뭐 이런. 왜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옮기는데 10년 걸립니다. 최소. 하나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택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키로당 1,000억씩 건설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2,000억 정도 들어야 할까 말까 하거든요. 1,00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2013년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건설 비용이 키로당 1,69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냥 갖다 뺏긴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예산도 추계가 안 맞고 하나에 10년인데 세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하냐?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긴 있어요? 딱 한 줄 쳐서 민간 자본 유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적인 그 공공 기능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 매우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어쩌면은 그게 진짜 목표인지도 모르겠다. 냄새가 풀풀 나죠. 예. 게다가 대전 정도의 사이즈 도시에 지하철 3개 노선이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대전 도로가 다 막힙니다. 이게 대전 도시철도 2호 사는데 10년 넘게 걸려서 임기도 길어야 4년이잖아요. 4년 내에 도시철도 3개의 노선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실이 없어요. 서울에선 있었나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3, 4호선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 임기 내에 3호선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이쁘게 봐줄 수도 있었는데. 이건 이건 뭐 3개를 동시에 했다라고 하겠다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보자마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호남고속도로 7km 구간, 대전 시내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왜요? 그런데 자료는 경부 간선도로망 그 표시된 걸 그대로 카피해서 올렸더라고요. 호남고속도로 지하한다고 주장해놓고 다른 지도를 내놨어요? 서울에 있는 경부 간선도로 양재에서 서울 시내 들어가는 그거를 갖다 표시를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서울을 너무 좋아해요. 대전에 있는 집은 팔았어요. 근데 보니까 서울엔 또 아파트를 사놨더라고요. 아니 대전시장 출마하신 분인데 왜 대전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대전서 정치를 하신 분이 대전시장으로 출마하신 분이 왜 대전집을 팔고 서울집을 샀죠? 그걸 모르고 따니까요. 근데 호남고속도로가 대전을 관통하는 건 다 밑으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든 도시가 있나요?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다. 그렇습니다. 건설, 토목 이런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 전후로 많이 했던 도시개발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면 그 사회가, 그 도시가 이렇게 건강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반면에 후보님 공약이 재밌는 게 있어요. 임산부에게 영양제와 미역국을 주겠다.
주면 좋잖아요? 우리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좋은 거죠. 그죠? 영양제와 미역국을 주겠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 30만 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학준비금. 고등학생은 아침 간편식. 우리 고등학생의 37%가 아침을 안 먹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간편하게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간편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좋죠? 자, 본인의 공약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 중에서 전업주부에게는 가사수당을 줘야 된다. 이것도 주면 좋은 거죠? 전업주부에게도 국가가 수당을 줘야 된다. 왜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국가가 통계를 해보니까 가사노동으로 연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940조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 그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전업주부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케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죠. 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경제적 도움을 또 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안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나 그 일을 만약에 주부가 안 했다. 그럼 누가 했어야 하잖아. 그 경제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보호받아야 될 노동인데 그동안은 너무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 이거. 이런 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3, 4호선을 동시개발하겠다고 가사수당 줘야지. 아이들 아침밥 줘야지. 그 임산부에 미역국 줘야지. 이런 게 상징적으로 부딪히는 선거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전선이.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시장,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골고루 와서 살고 계십니다. 영, 호남이 거의 반반이고 충청도 출신이 한 40%. 인구 비율이 아주 전국에서도 드물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향민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전도 역시 전화선거 지역이에요. 갤럽 조사가 최근 열흘 사이에 2번 있었는데 2번 다 1%에서 지금 이겼다 뭐 왔다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박빙 상황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입니다. 대전 연구 있으신 분 있죠? 전화해 주세요. 전국에서 대전으로 허태정을 찍어라 전화하시면 제가 이깁니다. 전화해 주세요. 그때 왜 허태정이야? 물으면 허황과 진심의 대결이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라고 합니다. 특례시 용인, 고양 두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상징적으로 묶인 지자체 성남시장 후보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00만 특례쇼의 시장 후보 백군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지난 코로나 때 드라이브스루 안심콜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고향 특례시장 이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도시, 첨단 미래 도시가 될 성남시의 배국환입니다. 자, 다스베이다에는 특별한 수소가 있습니다. 자, 백군기 후보부터 제18대 특전사령관 역임. 자, 특전사령관 출신 최초의 민주당 국회의원 박수. 육군 장성, 심지어 육군 사성 장군. 네. 대장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첫 인사에서 노무현 라인이라고 숙청. 박수! 별이 4개, 돌침대 사장은 있어도 별이 4개 육군대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용인시장. 박수! 자, 이재준 현 고양시장회장 후보님. 자, 백군기 후보가 별이 4 대장 출신이면 나는 충무공 이순신 15대 손이다. 박수! 야, 이거 이기기 힘든데.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후배가 분신을 하자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일로 들어섰습니다. 박수!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비서로 합류를 했어요. 일단 박수! 그리고 15년 만에 2010년에 고향 도의원에 당선됩니다. 박수! 도의원 했으니까 그 다음 시장 해야지. 고향시장 그 다음에 당선. 박수! 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한 분은 이제 대장 출신이고, 한 분은 충무공 15대 우선. 나는 장원급제다. 행시 합격! 박수!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나의 기재부 후배다. 왠지 모르지만 박수! 제가 후배 같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로 삶의 질, 복지국가 비전을 그려봐라 라고 보고서 작성을 맡겼어요. 그때 김동연 후보와 함께 비전 2030을 작성한 당사자. 박수. 한 번에 모셨는데 이제는 역순으로 내가 왜 성남시장이 돼야 하냐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가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존심이 걸린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를 배출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판교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래도시 같은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이 밸리가 한국형, 한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민주당은 여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골랐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 후보님을 성남의 적임자로 선정을 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저 기재부 차관했거든요. 일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제가 경제부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아산 사장을 했어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에서 CEO 이거 걸친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공직에 있다가 그만두면 로펌을 가요. 정관예우. 그러면서 사는데 요번에 뭐 총리 된 분도 뭐 그랬대 보니까.
그랬죠. 그런데 저는 가지를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 사장을 했어요. 후보님 제안이 안 온 겁니까? 제안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기재부 안 갔어요. 예, 기재부 장차관 출신 정도 되면은 제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그다음 공기업들을 전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처음부터 제가 다 기획하고 재정까지 다 마친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제가 만든 국가재정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옛날 일본법을 갖다가 그대로 베꼈었는데 아하. 한국형 국가재정법을 만든 겁니다. 박수! 비전 2030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일입니다.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 처음으로 삶의 질, 복지국가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시대를 앞서간 보고서인데 그 이후 이 진보 진영의 바이블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보고서를 다시 꺼내야 된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걸 작성하신 분이야.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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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현대아산에서 현정은 회장께서 왜 저를 불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가 해빙되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제관료 출신을 와서 당신이 남북관계를 좀 해주셔. 금강산에 직접 가가지고 북쪽의 대표, 평양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개발 계획을 금강산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거 10부만 더 주셔. 뭐 하려고 그랬더니 꼭대기에 올라간다. 박수! 자, 이번엔 고향 이재준 후보님. 예. 내가 왜 다시 고향시장을 해야 되는가? 고양시장 이재준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있죠.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게 요금 얼마였었냐면 5,200원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4,300원으로 내립니다. 4,300원으로 내린 장본인입니까? 예, 장본인이고요. 예. 그러고 또 내려서 지금은 절반쯤 됐죠. 그게 접니다. 제가 이런 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문입니다. 일산대교 요새 이슈잖아요. 2008년 12월 28일 날 360억을 국민연금이 돈을 일산대교 주식회사한테 빌려줘요. 그 이자가 20%인데 지금까지 이자 받아간 것만 해도 680억. 내부자 거래에서는 6%밖에 이자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세법 탈루 다 신고해서 이건 잘 정리될 건데 이런 거 제가 전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세금이 새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도민들이 내고 있다든가. 제가 지난번에 쓴 책이 돈 버는 시장이거든요. 돈 벌어서 그러니까 시민한테 돌려주는 시장인데 일산 하수종마처리장이 30년 동안 정부 땅이었었어요. 저희가 문서고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우리 재산으로 이번에 등기 완료했는데 공시지가 1,500억. 그리고 JDS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추정가 5천억 정도를 제가 벌어들였습니다. 정부 땅으로 돼 있던 걸 이거 잘못됐네 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고향으로? 그렇죠. 삼성역에 가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걸 LH가 팔아먹으려고 했죠. 민간업자한테. 저한테 딱 걸렸잖아요. 여기서 또 90억을 남겼죠. 이런 일들을 제가 하는 게 한 4천억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렸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만 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한 게 뭐냐면 미혼모들을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드려요. 그 여성운동 50년 사이에서 해결 못한 걸 대한민국 최초로 고양시가 합니다. 제가 경기도 의원 8년 하면서 예산서를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다 몇 번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벌어온 4천억 원을 적립을 해서 제가 재임 기간에 끌어들인 돈이 4조 원을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4조 원어치 공사가. 이거 내가 다 해놨는데 내가 억울하게. 그렇죠. 제가 준공식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군기 후보님,
네, 하여튼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하셨네. 예, 저 뭐 용인은 난개발, 또 베드타운 이런 오명이 좀 있었어요. 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다시 한원이 되어서 아파트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체 13개 공원을 통도 크게 재정으로 6,300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일단 땅을 샀는데 그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거 완성될 때까지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파트 지금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녹색 벨트를 많이 만들어서 전체를 도시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 지자체장들이 들어오면 거기 대부분 아파트가 쓰죠. 그렇죠. 4,200억을 지금 확보해놓고 6,300억을 투자할 이런 대포 있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우리 이제 성남시장 기재부세 했지만 이렇게 통큰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 미집행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그냥 생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굉장히 통큰 결정하셨네요. 그래서 아파트 지어버리고 다 분양해버리면 전부 다 개인 땅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원을 해놓으면 거기에 야구장도 넣고 체육시설도 넣고 문화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도 넣고 필요하면 또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인은 앞으로 100여 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확보했다. 이거 계속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100년 동안의 공원을 내가 다 해결하고 있다 지금. 예. 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용인은 와요. 무려 120조가 10년간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잠깐만요. 용인으로 와요. 요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용인은 와요. SK 하이닉스를 유치하는 데는 굉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들 해요. 그런데 과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물량으로 확보하려니까 되나요? 우리 이재명 지사하고 담판을 했어요.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는 전화로 우리 용인이 이렇게 좋습니다. 경기도의 대표를 용인으로 해주세요. 근데 말 듣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을 와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수도권 개발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사항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재를 했잖아요. 옛날 나의 친구예요. 제가 지난번 시장 됐을 때 슬로건이 나의 친구 문재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위원을 했잖아요. 그때 그 옆자리예요. 국회의원실도 323호, 324호 친구 백군기가 SK를 유치하는데 그거 사인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용인은 와요. 이게 된 거예요. 우리 용인의 재정이요. 1년에 한 3조 2천억 쓰는데 거기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한 1조 5, 6천억. 절반 정도 된다. 지금 SK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시민들과 지금 용인에 있는 공장들에서 내는 세금만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 자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재정이 넘쳐요. 넘쳐요. 정말이에요. 또 꿀단지가 하나 빠졌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연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 시티. 판교보다 조금 더 커요. 정말 첨단 도시, 복합 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용인을 오세요. 김어준 총수가 방송국을 앞으로 하나 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없나요? 용인을 오세요. 그러나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쌀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용인은 정말 스테디하게 굴곡 없이 계속
정말 번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용인으로 오세요. 네, 네. 네. 특례시를 만들었잖아요. 특례시 만든 건 전부 다 민주당 시장이 하는 데예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의 뿌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뿌리,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옷은 이제 맞게 입었어요. 옛날에는 품이 적어가지고 터지는 거야. 근데 이제 품에 맞는 옷은 입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머니에 넣을 걸 지금 우리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말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틀을 놨다. 그러면 그걸 완성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죠. 네, 제가 재선을 꼭 해야 돼요. SK 하니스, 플래텀시티, 그 다음에 또 공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례시도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재선밖에 길이 없죠? 예, 여러분들이 나서면 재선이 됩니다. 네. 백군기 TV가 있는데 여기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자, 우리 이재준 후보님 또 재선되셔야 되시니까 고향은 지금 그 자족시설 용지가 100만 평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판교가 IT 중심이라면 저희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이제 고양시다. CJ가 아레나 4만 2천석에요. 한번 공연하면. BTX가 공연할 수 있는 곳은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TV도 어디 가시겠어요? 영산밸리에 들어야지. 용인에서 오래는데 지금. 그리고 고양시는 나무 권리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도 권리가 있어서 마음대로 못 베고 해놨거든요. 30년 넘은 것은. 그러고 또 하나가 30년 동안 묶어놓은 미래용지가 있습니다. 그 3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제일 넓고 비싼 땅, 호수공원 제일 끝단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땅을 그 30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러한 관점 있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탄소 배출 문제에 있어서 고양시는 유럽연합하고 비슷합니다. 이제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 그럼 고양시로 와야 됩니다. 미래 세대와 그리고 환경과 함께 가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고양시입니다. 30년 동안 비워놓은 땅 여러분들 거잖아요. 오셔야죠. 여기다 희망을 그리면 되고 여기다 꿈을 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고양시입니다. 재선시장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고양시가 철도가 2개밖에 없었어요. 경의선하고 일산선. 근데 제가 들어와서 11개가 됐어요. 이미 GTX는 착공을 했거든요. 수도권에서 11개의 철도 노선을 갖고 있는 곳은 고양시밖에 없다. 이렇게 개념 있는 도시에 오셔서 사셔야 품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를 뽑아주고 고양시로 오세요. 자, 야, 우리 배국한 후보님 부담되시겠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그러셨잖아요. 15대. 세조 아시죠? 예.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는데 단종에 그 사부가 있었어요. 단종의 선생님, 사부. 예. 사부가 강진 땅에 도착했는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주저앉은 그분이 바로 제 조상입니다. 선조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선조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옆에 영의정을 했던 분이 배긍념이거든요. 네. 야,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보면요. 배 씨가 끼지 않으면 나라가 쓰질 않았어요. 당군은 성씨가 누굴까요? 배 씨입니다. 어느 분이 평생 연구를 해봤는데 당군은 배 씨더라 이거. 근데 본인이 성남시장 성남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하고 연결해 주세요. 예,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아주머니가 앉아서서 뭐를 보고 계세요 이렇게.
뭐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장에 가셨는데. 가게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뭐 대낮에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고 계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뭘 보시나 하고 그냥 물어봤어. 네. 이재명 후보 저기 개항 나가서 그 생방송 하는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보고요.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는. 저보고 갑자기 올싸앉는 거예요. 제가 일본 이렇게 딱 알고 오니까. 저기 민주당 옷 입고 갔으니까. 네, 옷 입고 갔으니까 알아보고는. 그러면서 자기가 꼭 시장이 돼서 저 좀 이렇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당선되셔야 돼. 그러니까 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저는 지명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명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저 당선됩니다.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하면 그겁니다.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 정말 눈물 납니다. 그분들 정말 힘들어요. 저를 재선을 시켜주시면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개념 있는 정치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지키는 것은 바로 시민의 몫이라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문 같은 가사를 쓰는 사람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한테는 준비되어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계속 사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태춘이라는 사람과 그 노래를.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 노무현 추도식 갔다 오셨어요. 오늘 추도사 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뉴스공장 끝나자마자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봉화마을에 갔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기차역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김준영 원장님도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상회담 지금 토크하고 어제 손흥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알겠지. 손흥민 경기 보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저 뉴스 공장 나갔다 지금 집에를 못 갔습니다. 아직. 집에를 못 갔습니다. 자,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단독 회담은 없고 단독 환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온 정상하고 단독 환담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할 정도로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회담보다 환담이 더 힘든 거거든요. 안 그래요? 회담은 지난 2-3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환담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궁금해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자, 회담 결과가 회담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지원한다. 그 다음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 가입한다. 그 다음에 이 NSC 레벨의 상시 채널을 가동한다. 비핵화를 해야 지원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비핵화가 돼야만 담대한 개혁을 시체에 옮기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CNN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냥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북핵 역사가
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거다.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면 붕괴할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냥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 내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북관과 맥이 통한다고 나는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이 곧 붕괴할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또 박근혜 정부도 다 북한 붕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일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껏 해야 그 비완비 같은 전폭기 같은 것이 쑥 동해상으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김준영 교수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고지식하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닳고 닳아가지고.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거나 진짜 바보 같아요. 북한이 문을 닫았지 우리가 문을 닫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을 닫았으면 여는 게 담대한 계획이 될 수 있죠. 북한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문 닫는다 아니면 압박한다인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바보인 것은 북한은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핵을 가졌어요. 두 번째,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뒷구멍으로 도와줬지만 이제는 대놓고 도와주는데 북한이 왜 포기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정부는 비핵화를 포기한 정부다. 근데 얘기만 못한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대치와 긴장으로 가려고 마음먹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긴장 국면을 통해 가지고 국내용으로 계속 안보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미국과 손잡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은 결국은 북한도 무릎을 꿇을 거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단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은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알 것 같은데. 미국은 알죠. 아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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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그 일정을 좀 보세요. 딱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평택 삼성 그 공장에 가는 거 보세요. 떠난 날도 현대자동차 사장 만나고 거기 다녀오지 않았어요. 투자 유치하러 온 거예요. 삼성에서는 17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현대자동차는 100억 달러. 이거 진짜 무슨 죽서서 개 준다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뭘 얻었느냐. 전략자산 같은 것을 상주시키지는 않고 암도에서 떠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이제 가주는 거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 하면은 뜨고 가죠. 얻은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IPEF 회의도 거기서 하고 11월 둘째 주에 실시될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를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돌아갔는데 이게 우리가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해주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냐니까.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외교안보를 장악을 해서 그런가? 현장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투자를 쭉 유치하고 돈을 쫙 걷어가지고 일본 가서 회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걸 얻으러 왔고 실제로 얻었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기 나와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은 게 있죠. 투표할 거냐고. 그렇지. 바로 2판, 4판 선거판이에요. 또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랑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얻어냈다 처음으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빨가는 거 이제 MB 용어예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 동맹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핵을 못 가지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맞죠. 근데 자꾸 뭔가를 상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설. 그러니까 자꾸 뭐를 확인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자꾸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게 전시체제처럼 북한은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는 훨씬 더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죠. 확장 억제는 굉장히 심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시체제로 보게 하고 그러면 한반도는 자꾸 대치 국면으로 가고 이게 받는 게 안심되는 게 아니고 한반도는 훨씬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못됐거나 아주 바보거나. 둘 다지. 둘 다 같아. 못된 바보지. NSC에서 상시 채널을 열자. 장관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이 워킹그룹 만들자. 그 채널로 우리 통제수단으로 썼고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일도 미국한테 결제를 받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IPEF를 하자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죠. 잃어버린 공업지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노동자들이 자기 편으로 오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걸 져서 트럼프한테 졌고 그걸 이겨서 트럼프한테 이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역협정이에요. 왜? 국내 산업을 보호 안 해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 IPEF입니다. 이게 돌격대로 한국을 불러서 중국을 떼어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고 저도 자문회의에 몇 번 나갔었습니다. 자문회의에? 네. IPEF에 가느냐 안 가느냐 자문회의 때 갔는데 결정은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왜냐? 중국을 따시키는 거. 우린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를 네가 다 좀 꼬셔. 특히 아세안 국가들 다 중국에 손 끊고 우리 쪽으로 데려와는 특명을 우리한테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였다면 이런 것들을 속도 조절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 현대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다 내줘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빼라. 중국이 노동 조건을 안 지켰다. 환경 조건을 안 지켰다. 다 수출 규제해라.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이 정부가 그런 대비책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을 리가 있나. 미국이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이 대개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의 GDP 총액의 74%를 넘었습니다. 2010년에 G2 국가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대접으로 오는 거예요? 물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악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IPF 같아. IPF 같아. 지금 쿼드에 들어가 있는 인도가 쿼드 활동에 미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나가가지고 득볼 것이 하나도 없다. 2010년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온 차이나라는 책을 쓰면서 미국을 디크라이닝 칸츄리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라이징 칸츄리고 이런 마당에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 구축해놨던 헤게모니를 지금 안 뺏기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거든. 우리만 못 모르고 좀 돌격대처럼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앞으로 혼자 나가고 있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온다.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지금. 그거는 정말 그건 비극이에요. 쿼드는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거든요. 인도가 말을 안 들어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작동을 안 하니까 나온 아이디어 이게 경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빼자. 거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동대장 하지 말라는 거거든, 지금. 행동대장. 막상 쿼드를 해보니까 인도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IPEF에서 우리가 인도처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알고 있었죠. 그걸 해야 된다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김준형이라는 자문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김준영 원장을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미국 유학한 사람 치고는? 아니. 미국 유학파 중에 미국 지상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하는 건 뭐든지 옳다.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자가 5명이 안 돼요. 5명이 안 돼요? 저뿐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고. 김준영 하나야? 그럴 줄 알았더니, 5명 정도 돼. 아니요. 이건 사실이고.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했던 것이 다 틀렸다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 anything but, 문재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그리고 굴욕적인 게 한번 보십시오. 쿼드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no thank you. 지금 미국 딱 그러죠? no thank you. 쿼드가 사자인데 네가 왜 들어오려고? no thank you 하잖아요. 한국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PEF나 잘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마음에 들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국익을 지키느냐? 아까도 한미 워킹 그룹 예를 들으셨지만은 앞으로 독자적인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사전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한미 양자 간의 연합훈련만 가지고는 곤란하고 더 세게 겁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도 끼워야 된다. 일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한미일 합동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지고 막 공중에서 해상에서 육지로 이제 실제로 기동훈련까지 한다는 거니까. 그러다가 자위대 자위대 올라오는 거죠. 한반도에. 낙가문 상이 총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한미일이 군사동맹 비슷하게 돼버리면 북중로도 자연히 군사동맹으로 가요. 그러면 냉전으로 가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국민 소득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했을 때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중에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국가가 48개밖에 안 됩니다. 확 줄어버리죠. 무기 공급하는 중은 또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실용적인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바이든은 다 자기 거 다 챙겨갔어요. 우리가 뭘 얻었다고 했는데 뭘 얻었는 건지 하나도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바이든이 진짜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바이든에게만. 바이든은 진짜 다 가져갔어요. 그 헤드라인을 보셨습니까? 핵은 핵으로.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이게 확장 억제의 기본입니다. 핵과 핵이 부딪히는 한반도처럼 만들어간다는 것은 한반도는 곧 핵전쟁의 마당이 된다고 선언하는 거나 같아요. 진짜 언론 정신 못 차립니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잘했다고 자꾸 홍보를 하는데 미치는 장사를 해놓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단독 회담을 하지 않고 환담을 할 정도 대접을 받았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단독 환담. 단독 환담.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진짜 말이죠. 장관님, 그러면 지방선거에 이 말 사람들에게 한마디 짧게 해주시고 가시죠. 네. 잘하세요. 오늘은 서론이 길지 않았죠?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모입니다. 진모 다 드셨죠? 맛을 내가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다. 구라파의 맛이다. 또 있습니까?
구라파 드려라. 여러분, 진보가 왔어요. 와! 프랑스 미식 어워드에서 음료 부분 대상을 수상한 엄청난 음료입니다. 꼭 여러분 한 번씩 드셔보세요. 산토리 위스키, 그다음에 탄산수, 얼음, 진버 하면 진저 하이볼 정말 맛있어요. 진저 하이볼 만들어 먹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방선거 특집에 후보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오늘은 10분을 끊어야 돼. 첫 번째, 최강욱 2심 판결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야, 요지는. 시간이 16시간 써 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인턴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정도 시간 가지고는 인턴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되지. 내가 생각하기에 인턴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그러므로 당신은 의원직을 상실해야 돼. 이렇게 한 거야. 인턴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징역이야. 라고 쓴 거거든요. 징역이지, 심지어는. 아니, 이게 뭐 이런 황당한 사례가 다 있느냐고요. 그냥 조국, 최강욱, 정경심이 미워요. 그거야. 그거예요. 조국이 재수 없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대한민국의 공정을 바로잡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믿고 재수 없고 싫어가지고 인턴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해서 그렇게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한걸? 그렇게 따지면 한 모 장관의 따님이 논문이라고 해서 올렸잖아. 근데 그냥 고등학생 수준의 리포트 습작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논문과 리포트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 논리대로라면 감옥 가야 돼. 논문이라면 모름지기 말이지. 네, 그렇죠. 그걸 습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응?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 그 16시간을 했어. 봤다는 사람도 있어. 시킨 사람도 있고. 근데 모름지기 인턴이란 말이지. 이런 거를 인턴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므로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의원직 상실이죠. 제가 선거법 재판을 꽤 해봤는데 서희 학력을 기재한 건 맞아. 1등으로 당선이 됐어. 2등이랑 표차가 많이 나. 따라서 2등이랑 표차가 많이 난 1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금 80만 원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다. 근데 최강욱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비례대표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수백만 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인턴을 따로 정의해서 16시간이 됐네 안 됐네 이것을 가지고 의원직을 박탈한다? 이거는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의 선출직 공직자를 너 한 엿 좀 먹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어떻게 달리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16시간 썼는데 15시간 했다 칩시다. 14시간 했거나. 인턴이라고 쓰지 말고 체험학생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럼 되지. 널리 알리면 돼요. 그 정도면 될 일을 가지고 야, 너 국회에 나가. 저는 진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있던 그런 모든 신뢰를 좀 상실한 건 맞아요. 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고 나온 김에 요 얘기 짧게 하고 갑시다. 이번 정상회담의 외형에 관해서. 이거 우리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축구 선수들도 알아요. 상대팀 국가가 할 때는 가만히 있다는 것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할 때 김희가요 나오는데 우리 격려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 국가 나올 때 다른 나라 정상이 격려 안 해요. 아무리 사진 찾아봐. 나오나. 이 사진을 보면 국회의장이 잘못한 것 같잖아, 마치.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짤이 돌았어요. 박병석, 백북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변명이 더 웃겨요. 외교상 결례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례한 거지. 왜 자기가 다른 나라 국가에 경례를 하냐고. 자, 바보 1장면. 요거는 뭐냐면 단독 환담이라고 들어봤어? 단독 환담은 잡담하는 거예요. 단독 회담은 여기서 했어. 그래서 저 효과가 확실한 거잖아. 50억 받고 50억 더. 대통령이 이런 연출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회장이 연출했네, 이 장면을. 만약에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당장 패싱이란 말이 들어왔을 거예요. 문재인 패싱. 근데 그치? 제가 바이든이 윤석열보다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오죽 자랑할 게 없었으면 구두 깨끗하다 그런 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도대체? 나 이거 진짜 웃겼어. 부인 김건희 씨의 조언으로 10년 된 결혼 구두를 대통령이 신고 갔더니 바이든이 감탄했다는 거야. 이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죠, 외교적으로. 이것도 바보 기사야. 그리고 또 있어. 이 장갑 꼈잖아. 나 이건 좀 미스테리어스한데. 왜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는? 오드리 헵번이 끼는 이거 긴 거. 팔꿈치까지 오는 오페라 장갑 있잖아요. 또는 팔꿈치 아래까지 오는 이브닝 장갑. 그런 장갑을 낀 여성은 장갑을 벗지 않고 악수를 해도 된다. 근데 그런 장갑을 낀 여성들조차 원래 타국 정상과 그러니까 악수할 때는 장갑을 벗어요. 또는 교황. 왜냐하면 교황은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타국의 정상은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나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예.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장갑을 벗지 않아도 욕먹지 않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상의 부부들끼리 악수할 때 다 맨손으로 하거든요. 본인이 엘리자베스 김인 줄 알았나? 아크로비스타 궁에 사시는 걸리자베스.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왕족들 정도가 이렇게 한다고요. 왕족들 정도가. 아, 왕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바닥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손바닥에?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게다가 장갑을 끼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굳이 하얀 장갑을 끼고 나가서 굳이 하잖아. 왜 그랬을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내가 보기엔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선물을 줬다는 거야. 이게 호바나 콘텐츠가 했던 전시회의 도록이에요. 어쩌라고 도록을 주는 거야? 정상 간 선물은요, 정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냥 혼자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에 관련 부처들, 문화재 관련된 사람도 나오고, 경호처 인력도 나오고, 외교부 인력도 나오고, 왜냐면은 어떤 문양, 어떤 물품은 상대 국가에게 혹은 상대 정상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결례가 될 수도 있고, 과거 기록은 이러고, 다 따져. 그래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 물건을 이렇게 준 것은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보통 이거 진짜 정상 황당한 간에 거예요. 주고받는 거는 이게 메시지를 담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도대체 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정상 외교에서 왜 자기 세일즈를 하고 있어? 건배주. 야, 건배주. 그거 진짜 골 때린 거야, 또. 한미 정상회담 만찬주는 미국 나파밸리의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바소 와인이다. 이 와이너리 주인이 누구? 전두환 셋째 아들.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에 전두환, 김대중, 김명삼 건들지 말라고 항의했던 사람이거든요. 항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두환 삼남이 만든 와인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 따라주고 있는 거야. 너 그때 왜 김대중 그거 했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만약에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술이 세 번째 아들이 만든 술이란 걸 알았으면 불쾌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나중에라도 알게 나중에 되면 알게 얼마나 되겠지. 불쾌하겠어요. 무식하다고 생각하겠지. 무식하다. 여튼 저희 건배주 때문에 되게 좀 빡쳤어요. G20대 건배주였다. MB가 대통령인 시절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무식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뭐 이렇게 그랬던 봐줘.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하지만 이렇게 했잖아. 그거 이해간다. 너무 무식해. 우리나라에서도 못 봤지? 자, 안녕. 그래요. 조국팀을 모시겠습니다. 마침 수요일 날 그대가 조국이 개봉을 해요. 장날이야. 세 분이 갈 데가 어딨어. 자, 관객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분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요. 조국 장관님 그 가족들 어둠에서 빨리 나오시길 바라고 따님이 대화하는 그 화면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울컥했거든요. 그 가족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분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족을 발판으로 일어섰던 분들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는 내내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제목이 그대가 조국이잖아요. 나도 조국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계속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끝나고 나서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보려고 이 자리에 임했는데 점점 화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밟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악행이 보이는데도 바로잡지 못하는 이 현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보시고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과거에 아팠던 기억도 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이 영화를 같이 보시고 힘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조국 장관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세상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그때 조국 장관님의 심정 어땠을까? 이제 육성으로 들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예매는 했는데 못 볼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게 많이 계시는데 꼭 그래도 한 번은 좀 봐주셨으면 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해서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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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현황. 전국적으로 지금 스크린 수가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한 20% 정도는 열었어요. 700개 정도의 스크린을 열었거든요. 700개? 네. 박수! 동네에. 네. 네, 고맙습니다. 다스베이더 덕입니다. 저희가 동네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을 채우는 게 일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정도 되면 13만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같이 개봉을 하는 범죄도시 2와 거의 예매 1위를 두고 1위를 다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1위 할 것입니다. 네. 첫 주 예매 1위. 네, 첫 주 예매 1위를 해야죠. 후원을 했는데 내가 첫 주에 못 갈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매만 해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카드는 전 세계 공통이거든. 멋지십니다. 카드는 전산망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 네. 첫 주가 중요하거든요. 첫 주에 예매율을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러면 극장에서 달리 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극장을 열고 나면은 그 좌석에 몇 %가 계속 차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리고 새 영화는 일주일마다 계속 들어오니까 예매를 끊임없이 채울수록 이제 그 영화의 힘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영화관들을 계속해서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예매는 조국이다. 야, 무리수인데. 제가 그 다큐를 몇 편 제작한 제작자 아닙니까? 무대 인사를 갔거든요. 분명히 예매는 다 됐어요. 갔더니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 무슨 영화인데 계속 이렇게 예매가 올라오고 있나? 카드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또 카드를 부르고
그렇게 선순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생각이세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극장들에서 대부분 열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펀딩을 잘했고 극장들이 하고 많이 열었어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첫 주는 주말까지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편한 시간에 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주 3주 영영 시원찮잖아요. 그럼 스크린 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개봉 첫 주가 대전투를 치를 것 같아요. 정말로 영화들도 많이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그 후원금을 모아주셨고 또 저희는 총수가 요구한 대로 조국 장관님을 여기 모셔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영상이 날아왔죠. 네, 그 힘으로 새 이제 극장들을 열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또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천안에서 시사회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일본에서? 네. 그냥 겸사겸사 온 김에 온 게 아니고요. 한 분은 도쿄에서, 한 분은 오사카에서 그 전날 귀국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려고 네네.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네. 굳이 거기까지 날아온 두 분 오셨거든요. 그럼 일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왔네 지금. 근데 그때 같이 오신 분들이 지지자가 아닌데 같이 오신 분들도 있지 않았어요? 네, 얘는 아무것도 몰라. 또는 얘는 윤석열 찍었대. 그래서 일부러 끌고 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끝나고 이 관객들 관람평을 듣다 보니까 다들 추천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조국 나빠라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말 가지고 싸움이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지. 야, 우리 이거 보고 얘기하자. 야, 그거 좋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무턱대고 막 욕만 해서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설득시키면 좋겠냐. 얘기 좀 해줘라.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냥 영화 한 편 보셔라. 이거 범죄도시 2라고 데리고 가는 거야. 실제로 같은 영화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영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잘 만들었거든요. 그 첫 주에 예매하시고 오셔서 보면은 아마 이제 주변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입소문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혼자 네. 보고 네. 두 번째는 한 사람 데려와서 보고 세 번째는 두 사람 데려와서 보고 예매하고 같이 보고 입소문 내고 이렇게 하면은 니마 기록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480만 2,602명 넘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요, 5천만 국민을 다 보여주겠다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해야죠. 궁극적으로는 조 장관께서 좀 나올 수 있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내가 나와서 인사해도 되겠다. 그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니까 그 마음 느끼시면은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탐나네. 자, 첫 주 성적 나오고 나면 아무래도 이분들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는 전화선거, 텃밭선거다. 우리 동네에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 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데예요. 항상 그래요. 멀리 갈 게 없어. 대선 때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하고 선거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 이미 대사람을 거쳐서.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그 사람들 하고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은 명단을 보내줘.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